안녕하세요. 쿨캣입니다.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제 소방법 관련해서 많이 왔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힘을 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소방법에 관해서는 화재 예방, 그다음에 소방시설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모든 법은 이게 왜 만들어졌고 어떤 정의가 되어 있는지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요 긴 제목에 이거 왜 하냐면 화재, 재난, 재해 등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랬을 때 이거를 피해를 빨리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이라든지 재산 이런 피해를 좀 줄이고 보호하려고 만든 거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한다면은 화재 예방법이라든지 안전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놓은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대로 하면은 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거야 라는 게 이 법의 목적입니다. 용어가 좀 생소한 만큼 이 법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뭐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 법규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소방시설이란 게 있습니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이런 항목들이에요. 이렇게 정해놨고 그리고 이거는 뒤에 보시면 시험 과목으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화활동설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뭐 기준을 잡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과목에도 나오는 내용인 만큼 항목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고요. 그다음에 소방시설 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시설에 뭐 비상구라든지 방화문, 방화 셔터 이런데 등을 켜놔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하고 안내해주는 거겠죠. 그다음에 특정 소방 대상물은 말 그대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지정해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고요. 무창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창층은 뭐냐면 이제 계급부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이에요. 무창층은 말 그대로 창이 없는 층이란 뜻인데 창이 진짜 이렇게 조그맣게 있다면은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계급부가 뭐냐 하면은 건축물에서 뭐 채광이나 환기, 통풍, 출입 등을 위해서 만든 문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 이게 창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크고 여기 이렇게 문도 있고 이러면은 이거는 창과 출입구로 이렇게 계급으로 인정이 되는데 이렇게 큰 건물에 진짜 장식 용도로 요런 창이 요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역할을 못 하잖아요.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말 그대로 계구부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 되는 층이 무창층, 창문이 없는 층이에요. 그래서 계구부에 5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 문이에요, 창문이에요 라고 우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크기로 충분히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닥면으로부터 계구부 밑부분까지 높이가 1.2m 이내의 것인데요. 이제 바닥면으로부터 막 이만큼 출입구가 있어요. 막 1.5m나 돼요. 사람이 뛰어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급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바닥면으로부터 어느 정도 높이가 1.2 정도는 돼야 그래야 우리가 뛰어다니고 넘어다니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 계급으로 인정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 창이 어쨌든 빈터를 향해야 돼요. 창이라고 뚫려놨는데 이 벽이 문 열고 나갔더니 막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도로라든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게 출입구는 좀 빈터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화재가 났을 때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뭔가 창살이라든지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구부에 창살과 뭐 장애물 설치가 없는 거, 그냥 깨끗한 창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나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계구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어쨌든 뭐 피난 시나 화재 시에 빨리 여기 통해서 도망가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완전 꽁꽁 닫아놔가지고 열 수가 없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무창층으로 분류가 돼서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준을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피난구조 설비 부분 다시 복습해 보시면 좋은데, 유도등하고 유도표지 페이지에 좀 무창층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보통은 20분 정도로 비상전원을 켜두는데, 무창층인 경우는 60분 이상 이렇게 켜져야 될 정도로 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창층의 정의를 알고 30분의 1 이하 되는 층이고, 이 계급으로 출입구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5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난층은 말 그대로 바로 지상으로 나가가지고 출입구로 나갈 수 있는 층이겠죠. 그래서 소방 대상물은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특정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관계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소방 대상물을 소유한 관리자, 점유자를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해놓은 다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걸 왜 선임하냐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시키려고 그래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방 대상물 안전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공공의 질서를 위해서 이 법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면은 되게 과도한 규제가 돼서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또 화재 위험도라든지 피해 가능성 이런 걸 전문적으로 따져서 해야 되는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전문가를 선임을 하는 거고요. 이게 과도한 규제도 될 수 있고 전문성도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등급에 따라서 특급이냐, 1급, 2급, 3급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급, 1급, 2급, 3급 여러 가지 대상이 있는데 우리는 2급을 시험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2급은 뭘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특급하고 1급이 안 하는 애들을 우리가 대상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설비 아니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도 포함이고요. 물 분무 등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들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호스릴 방식을 설치했다면 제외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게 설치가 됐다면은 우리가 2급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는 지하구, 공동주택 또는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목조 건축물 또한 우리가 관리하는 대상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특급하고 1급이 하는 거 빼고 관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특급하고 1급이 뭘 관리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특급 같은 경우는 넓어요. 2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진짜 넓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하를 제외하고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일 경우 특급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입니다. 30층 이상인데 여기는 지하층이 포함이에요. 아파트는 제외였죠.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일 때 우리가 특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연면적이 어쨌든 2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할 경우는 특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동식물원이나 아니면 철강 등 불연소 물품 저장 창고 또는 위험물을 저장 처리하는 시설 중에 위험물 제조소 이런 데는 예외를 하고 있고 지하구도 예외예요. 지하구는 2급에서 관리를 합니다. 1급 또한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1급에서 관리를 하고 아파트도 30층 이상 120m 이상일 경우 아파트 관리하고 대신에 이제 11층에서 29층일 경우는 1급에서 하죠. 아파트들을 제외한 항목인데 11층에서 29층 사이라면 1급에서 관리를 합니다. 30층이 넘어간다면 특급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가연성 가스나 1,000톤 이상의 저장 취급 시설 얘네들도 1급에서 하긴 하는데 예외는 특급이랑 내용이 같아요. 아까도 봤지만 2급이 중요하죠. 1급하고 특급에서 안 하는 애들을 관리를 하고요. 아파트라면은 그러니까 29층 이하겠죠.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면은 10층 이하짜리를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지하구나 공동주택, 국보보물, 목조 건축물 이런 거 관리하고 아까 봤던 소방 설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 있다면 이것도 2급에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하구는 특급하고 1급에서 안 했고 2급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3급은 오히려 더 간단하겠죠. 특급, 1급, 2급이 안 하는 거 하겠고요.
뭐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돼 있는 거 이런 거 좀 관리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안전관리자 뭐 보조자를 꼭 둬야 되는 대상물들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라면은 300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한 명씩, 그래서 600세대라면 2명이겠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15,0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은 어쨌든 한 명씩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3만 제곱미터다 이러면 2명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1번, 2번을 제외한 뭐 공동주택,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이네들도 한 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숙박시설일 경우 크기가 바닥 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아니면 관계인이 24시간 계속 상시 근무하고 있을 경우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시설이 있다면 관리 보조자가 한 명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특급이나 1급 이런 선임 자격도 있지만 2급 시험을 보기 때문에 요거 선임 자격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건축사라든지 뭐 산업 관련된 안전기사, 뭐 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뭐 이런 전기기능장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선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위험물 기능장이라든지 어쨌든 위험물을 좀 다루는 사람, 광산보안기사,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도 이걸 안전관리하고 감독관을 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선임 자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이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겠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 여기서 응시 조건에 해당돼가지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이 되겠고, 또는 특급 또는 1급이 있다면은 당연히 2급 할 수 있겠죠.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모든 특정 대상물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급하고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소방관리업체에서 업무 대행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1급하고 특급의 경우는 이게 대행 업무가 안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특정 소방 대상물 11층 이상 거는 원래 1급 거죠. 그래서 1급 건데 요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1급하고 특급의 대행 업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려면은 1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지 2급게 되니까 대행 가능하고요. 요거는 1급 거지만 요것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이렇게 선임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30일 이내로 선임을 해줘야 됩니다. 미선임했을 경우 벌금이 300만 원 있고요. 요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기준이고 벌금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신고 기간은 14일 이내로 관할 소방서장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임시로 해놓고 나중에 미뤄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신고를 하거나 거짓 신고하다 걸리면 과태료 200만 원 묻니다. 그래서 신고 14일 이내로 똑바로 해주고 그다음에 30일 이내로 선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을 연기하는 걸 할 수가 있는데 2급, 3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신고하고 얘기하면 연기가 돼요. 하지만 특급하고 1급은 중요한 만큼 연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을 잘 알아두시면 좋고요. 요렇게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자가 누군지 이름을 써주고 이 대상이 뭔지, 그다음에 건물 등급, 그다음에 선임 언제 됐는지, 연락처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인의 업무도 있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도 있는데 겹쳐요. 그래서 뭐가 겹치냐면 피난시설, 방화구역, 방화시설 이런 거 유지관리하는 것도 하고 소방시설, 소방관리시설 유지관리하고 화기 취급 감독하고 소방안전관리 뭐 여러가지 업무들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되는 게 뭐냐 하면은 소방안전관리자라면 소방훈련이나 교육도 해주고 자위소방대 이런 대응체계도 짜가지고 운영 교육하고 피난 관련 계획을 세워가지고 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서는 요 공동소방안전관리 요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고층 건축물 지하층을 제외하고 11층 이상인 이런 건축물은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하가
일명 뭐 지하상가 같은 데죠. 이런데 뭐 사무실이 밀집돼 있거나 이렇게 시설이 연속적으로 설치된 곳, 지하구 아니고 지하가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공동 소방 안전관리 대상이고요. 얘네들은 대통령으로 정해놓은 대상물들인데 뭐냐 하면은 복합 건축물, 5,000제곱미터 이상의 복합 건축물이거나 층수가 5층 이상 되는 것들, 그다음에 도매나 소매시장, 그리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이렇게 지정해놓은 대상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방훈련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는 상시 근무 또는 거주 인원이 10명 이상 된다 하면은 이런 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주 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에는 소방훈련에서 제외 사항이 되고요. 숙박시설일 경우에는 상시 근무 인원이 몇 명 이상이냐, 10명 이상일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걸 누가 실시하냐 하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 관리하는 사람이 이걸 실시하겠죠. 요거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소방 훈련하고 교육을 몇 회 정도 하나요 하면은 연 1회 이상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했다면은 요거 했다고 결과 기록부를 작성해 놓는데 이걸 2년 동안 보관을 해 놓고요. 연 1회 이상 실시를 하긴 하지만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2회까지는 이렇게 좀 추가해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2년 동안 보관해 놔야 된다. 그리고 특급하고 1급 대상물 같은 경우는 소방기관과 합동해서 할 수가 있고, 뭐 여기 관계되는 사람? 요 관계인은 어쨌든 필요한 장비나 교재 이런 거 갖춰줘야 하겠죠. 또 내용은 뭐 소화, 통보, 피난 이런 거 훈련하고 소방안전관리 교육을 해주고요. 뭐 피난 훈련하면은 안전한 장소로 사람들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이런 훈련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는데 이걸 왜 하냐 하면은 화재나 뭔가 위험했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놔야 되잖아요. 만약에 고장난 상태로 있으면 동작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점검하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럼 이거 누가 해? 하면은 요거 관계인, 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관리업자가 요거를 점검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자체 점검의 의무는 1차적으로 관계인한테 있긴 하지만 요거 관리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3명이 있다. 그래서 요 사람들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소방 대상물의 뭐 규모나 용도, 어떤 게 설치됐냐에 따라서 점검 자격이나 절차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고, 이게 점검이 됐다 하면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한테 이거 보고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점검하는 게 작동 기능을 점검하는 게 있고요. 종합 정밀이 있어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하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정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따져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점검 범위를 보면은 작동 기능은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나 해가지고 그냥 켜보고 작동해? 안 해?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종합 정밀 점검은 말 그대로 이게 설비에 중요한 구성품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거 빠진 거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하는 김에 아까 했던 이 작동 기능 점검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이 설치된 것들이 화재 안전 기준이나 건축법에 맞게 잘 설치됐는지 이런 등등으로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검 대상도 있어요. 작동 기능 점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대상물 전부 한 번씩 점검을 해본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외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이나 아니면 소방기구만 설치된 곳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들은 여기서 제외를 하고 있지만 요거 빼놓고는 전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요 기준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쓸데없이 해놓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우리가 종합정밀 할 거야 라고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또는 물 분무 등 소화 설비가 설치됐는데 이게 5,000 이상이다, 5,000제곱 이상이다 하면은 우리가 종합정밀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파트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걸로는 다중이용업장이 있어요. 단란주점, 유흥업소, 영화관, 뭐 노래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요런 데인데 얘네들은 2,000제곱 이상이다 하면은 대상이 됩니다. 재현설비가 설치된 터널 또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1,000 이상일 경우 요렇게
우리가 종합정밀검사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점검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관리업자, 아까 위에서도 나왔죠? 이 사람들이 자격이 있고요. 종합정밀점검 또한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이 한 명 이상이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겠죠. 여기서는 관계인은 빠져있네요.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다 보니 좀 전문 인력이 보고 있습니다. 점검 방법은 여러 가지 시험기 써가지고 하겠죠. 뭐 소방시설 관련 점검 장비를 이것저것 쓸 건데 요거는 뒤에 표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연 1회 이상 해줘야 됩니다. 연 1회 이상 해주고 특급일 경우에는 정밀 점검을 이제 반기별 1회 이상 해줘야 됩니다. 자체 점검을 했다면 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20년 8월 14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30일이었는데 지금 7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규 바뀐 부분 잘 알아두시고 네, 결과 보고는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종합정밀 또한 네, 보고서랑 점검표 같이 해가지고 요것도 7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과 보고 날짜 바뀐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시설 점검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소방시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중요한 것부터 볼게요. 아마 이게 시험 문제에 가장 잘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빨간표를 쳐놨습니다. 자동화재 탐지 설비, 시각 경보기.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면 열도는 연기 감지 시험기를 통해서 이게 울리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또는 공기 주입 시험기, 또는 감지기 시험기 연결 펼대, 그 다음에 음량계 이런 걸 해가지고 이게 경보가 울렸을 때 적절한 크기인지 울리는지 이런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겠죠. 요거만큼은 꼭꼭 외워두시기를 정말 강추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공동시설이라 하면은 뭐 방수 압력계, 뭐 절연 저항계, 전류 전압계 이게 뭐 전류나 뭐 이런 게 다 통하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거겠죠.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뭐 분말, 한론 소화 설비, 할로겐 화합물 또는 불활성 기체 이런 소화 설비가 돼 있을 경우는 검량계를 써요. 또는 기동관 누설 시험기를 써서 이게 새는지도 보고 뭐 다른 이 소화 약재 저장량이 측정될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이 소화 설비 안에 이게 약재가 충분히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화기구 같은 경우는 저울로 하는 이유가 마찬가지로 이게 저장량이 충분히 있는지 무게 한번 달아보려고 하는 거겠죠. 또 옥내외 소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밸브 압력계 요거 해가지고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제연 설비도 풍속 풍압계, 폐쇄력 측정기, 차압계 요런 거 대주고 그다음에 스프링클러나 포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헤드 결합 렌치로 이게 좀 잘 돼 있는지 점검을 해주고 통로 유도등, 비상 조명등 같은 경우는 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밝은지 조도계로 확인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뭐 누전 경보기는 누전기, 무선 통신 보조 설비는 뭐 무전기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자동 화재 탐지 설비랑 시각 경보기 이거는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 꼭 외워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법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